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한국 명작 순례의 첫 번째 시간으로 김유정님 작품 중 동백꽃, 산골, 봄봄 세 작품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동백꽃 김유정.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도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을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열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쪼감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 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마셔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가려고.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길을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죄 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야,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서 있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개지매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깨를 휑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맛배기에다 물짓똥을 찍 깔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넷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얘, 너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여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새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들도록 회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짐 전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의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쭉지만 푸드득 푸드득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들을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시라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들을 쪼니 그제서는 감대에 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옷을 수 없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라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오사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누이고 그 입에다 관련 물뿌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으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려왔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실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식혀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수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즈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집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아유,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산골 김유정. 산. 머리 위에서 굽어보던 햇님이 서쪽으로 기울어 나무에 긴 꼬리가 달렸건만 나물 뜯을 생각은 않고 이쁜이는 늙은 잣나무 허리에 등을 비겨대고 먼 하늘만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 하늘은 맑게 개고 이쪽 저쪽으로 뭉글뭉글 피어오른 흰 꽃송이는 곱게도 움직인다. 저것도 구름인지 학들은 쌍쌍이 짝을 짓고 그 새로 날아들며 끼리끼리 어르는 소리가 이 수풍까지 멀리 흘러내린다. 갖가지 나무들은 사방에 잎이 우겁고 땡볕에 그 잎을 펴들고 너울너울 바람과 아울러 산골의 향기를 자랑한다. 그 공중에는 나는 꾀꼬리가 어여쁘고 노란 날개를 팔딱이고 이가지 저가지로 올마앉으며 흥에 겨운 행복을 노래 부른다.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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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양스레 노래도 부르고 맞은쪽 저 바위 밑은 필시 호랑님의 드나드는 구릴이라. 음침한 그 위에는 가시덤불 달의 넝쿨이 어지러이 엉클려 지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돌이랄지 영록색 털복숭이는 올망졸망 놓였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뻐꾸기는 날아와 그 잔등의 다리를 머무르며 뻐꾹 뻐꾹 뻐뻐꾹
어느덧 이쁜이는 눈시울에 구슬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물 바구니가 툭 하고 땅에 떨어지자 두 손에 펴든 치마폭으로 그새 얼굴을 폭 가리고는 이쁜이는 흐르흐르 마냥 느끼며 울고 섰다. 이제야 후회 나노니 도련님 공부하러 서울로 떠나실 때 저도 간다고 왜 좀 더 붙들고 늘어지지 못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미어질 노릇이다. 그러나 마님의 눈을 기어 자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산속으로 20리나 넘어 따라갔던 이쁜이가 아니었던가. 과연 이쁜이는 산등을 질러갔고 으슥한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넘어오시는 도련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나 안 데려가지요 하고 애원 못한 것도 아니니 공연스레 눈물부터 앞을 가렸고 도련님이 놀라며 너 왜 오니? 여름에 꼭 온다니까? 어여 들어가라 하고 역정을 내심에는 고만 두려웠으나 그래도 날 데려가라고 그 몸에 메어달리니 도련님은 얼마를 벙벙이 그냥 섰다가 울지 마라 이쁘나. 그럼 내 서울가 자리나 잡거든 널 데려가마 하고 등을 두드리며 달래일째 만일 이 말에 이쁜이가 솔깃하여 꼭 고지듣지만 않았던들 도련님의 그 손을 안타까이 놓지는 않았던 걸. 정말 꼭 데려가지요. 그럼 한 달 후에면 꼭 데려가마. 난 그럼 기다릴 테야요. 그리고 아침 햇발에 비끼는 도련님 옷자락이 산등으로 꼬불꼬불 저 멀리 사라지고 아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쁜이는 남이 볼까 하여 피어 흩어진 개나리 속에 몸을 숨기고 치마끈을 입에 물고는 눈물로 배웅하였던 것이 아니런가. 이렇게도 철석같이 다짐을 두고 가시더니 그 한 달이란 대체 얼마나 되는 겐지 몇 한 달이 거듭 지나고 돌도 넘었으련만 도련님은 이렇다 소식 하나 전할 줄조차 모르신다. 실토로 터놓고 말하자면 늙은 이 잣나무 아래에서 도련님과 맨 처음 눈이 맞을 때 이쁜이가 먼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니련만. 이쁜 어머니가 마님댁 시종이고 보면 그 딸 이쁜이는 잘 따져야 시의 시종이니 하잘것없는 계집애이거늘 이쁜이는 제 몸이 이러므로 알고 시내에서 홀로 빨래를 할지이면 도련님이 가끔 덤벼들어 이게 장난이겠지 품에 꼭 껴안고 뺨을 깨물어 뜯는 그 꼴이 숭글숭글하고 밉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쁜이는 감히 그런 생각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도 마님이 구미가 제치셨다고 얘 이쁘나 나물 좀 뜯어온? 하실 때 이쁜이는 퍽이나 반가웠고 아침밥도 몇 술로 건날리고 보군이를 동무삼아 집을 나섰으니 나이 아직 16살이라 마님에게 귀염을 받는 것이 다만 좋았고 칠칠한 나무를 뜯어드리고자 한사코 이 험한 산속으로 기어올랐다. 풀잎의 이슬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았고 바위 틈바구니에 흩어진 잔디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서 떡 머구리 한 놈을 우물거리며 있는 중임에 이쁜이는 새근새근 가쁜 숨을 쉬어가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섰다가 바로 발 앞에 도라지 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꼬챙이로 막 캐려 할 즈음 등 뒤에서 뜻밖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어디로 따라왔던가
도련님은 몰풀의 나무 토막을 한 손에 지팡이로 짚고 붉은 얼굴이 땀 바가지가 되어 씩씩거리며 그리고 싱글싱글 웃고 있다. 그 모양이 하도 수상하여 이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니 도련님은 좀 명구쩍은지 낯을 모로 돌리며 그러나 여일이 싱글싱글 웃으며 배심 유한 소리가 난 지팽이 꺾으러 왔다. 그렇지만은 이쁜이는 며칠 전 마님이 불러 세우고 너 도련님하고 같이 다니면 매 맞는다, 응? 하시던 그 꼬지람을 얼른 생각하고 왜 따라왔지요? 많이 마시면 난 매 맞으라고? 하고 안팡슬에 쏘았으나 도련님은 귓등으로 듣는지 그래도 여전히 싱글거리며 배심 유한 소리로 난 지팽이 꺾으러 왔다. 그제야 이쁜이는 성을 안 낼 수 없고 마님께 나 매 맞아도 난 몰라. 혼잣말로 이렇게 되알지게 쫑알거리고 너야 가든 말든 하라는 듯이 고개를 돌려 아까의 도라지를 다시 캐자 놓으라니 도련님은 무턱대고 그냥 와락 달려들어 너 맞는 거 나는 알지. 이쁜이를 뒤로 꼭 붙들고 땀이 쪽 흐른 그 뺨을 또 잔뜩 깨물고는 놓질 않는다. 이쁜이는 어려서부터 도련님과 같이 자랐고 같이 놀았으되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두었다면 도련님을 벌컥 떠다밀어 바위 너머로 곤두박히게 했을 리 만무였고 궁둥이를 털고 일어나며 도련님이 무색하여 멀거니 쳐다보고 입맛만 다시니 이쁜이는 그 꼴이 보기 가여웠고 죄를 저지른 제 몸에 대하여 죄송한 자책이 없던 바도 아니건만은 다시 손목을 잡히고 이 잣나무 밑으로 끌릴지에는 온 힘을 다하여 그 손깍지를 버리며 야단친 것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니나 그러나 어딘가 마음 한편에 앙사를 피우면서도 넋이 끌려 가도록 도련님의 힘이 좀 더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쁜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앙큼스러운 생각을 먹은 것은 바로 이때이었고 난 몰라. 마님께 여쭐 터이야. 난 몰라. 하고 적잖이 조바심을 태우면서도 도련님의 속맘을 한번 뜯어보고자 누가 종도 이러는 거야? 하고 손을 뿌리치고 된통 호령을 하고 보니 도련님은 이 깊고 외진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는 그 말이 너 나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으련? 그러니 이쁜이는 이 말을 참으로 꼭 고지들었고 사내가 이렇게 겁을 집어먹는 수도 있는지 도련님이 이 땅에 떨어지는 성냥갑을 호줌에 다시 집어넣을 줄도 모르고 덤벙거리며 산 아래로 꽁지를 뺄 때까지 이쁜이는 잣나무 뿌리를 베고 풀밭에 번듯이 드러놓은 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멀리만 달아나면 나는 저 도련님의 아씨가 되려니 하는 생각에 마님께 진상할 나물 캘 생각조차 잊고 말았다. 그러나 조금 지남에 이쁜이는 어쩐지 저도 겁이 나는 듯 싶었고 발딱 일어나 사면을 휘돌아 보았으나 거기에는 험상스러운 바위와 우거진 숲이 있을 뿐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련만 아마 산이 험한 탓일지도 모르리라. 가슴은 여전히 달랑거리고 두려우면서 그러나 이 몸뚱이를 제 품에 꼭 품고 같이 둥글고 싶은 안타까운 그런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었으니 도련님은 이렇게 정을 들이고 가시고는 이제 와서는 생판 모르는 채 하시는 건 아닐런가.
마을. 두 손등으로 눈물을 씻고 고개는 얼에 들었으나 나물 뜯을 생각은 않고 이쁜이는 늙은 잣나무 밑에 앉아서 먼 하늘을 치켜대고 도련님 생각에 이렇게도 넋을 잃는다. 이제와 생각하면 야속도 스럽나니 마님께 매를 맞도록 한 것도 결국 도련님이었고 별 욕을 다 당하게 한 것도 결국 도련님이 아니었던가. 매일과 같이 산을 올라다닌 지 단 나흘이 못 되어 마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혹은 짐작만 하셨는지 저녁 때 기진하여 내려오는 이쁜이를 불러 앉히시고 너 요년 바른 대로 말해야지. 죽인다. 응? 하고 회초리로 때리시되 볼기짝이 톡톡 붉어지도록 하시었고 그래도 안착이 아니라고 고집을 쓰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겨들어 머리채를 휘감고 주먹으로 등허리를 서너 번 쾅쾅 때리더니 그만도 좋으련만 뜰 아랫방에 갖다 가두고는 사날씩이나 바깥 구경을 못하게 하고 구매밥으로 구박을 막 하면은 이쁜이는 짜장 서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징역살이 맨 마지막 밤에 깊었을 때 이쁜이는 너무 원통하여 혼자 앉아서 울다가 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허리를 꼭 끼고 그 품속으로 기어들며 어머니, 나 대련님하고 살 테야. 하고 그의 저의 속중을 토설하니 어머니는 들었는지 먹었는지 그냥 잠잠히 누웠더니 한참 후 하고 한숨을 내뿜을 때에는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고 그리고 또 한참 있더니 입을 열어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렇게 늙었으나 자기도 색시 때에는 이쁜이 많지나 어여뻤고 얼마나 맵시가 출중났던지 노라리와 은근히 배가 맞았으나 몇 달이 못 가서 노마님이 이걸 아시고 하루는 불러 세고 때리시다가 마침내 셈에 못 이겨 인두로 하초를 지지려고 들이덤비신 일이 있다고 일러주고 다시 몇 번 당부하여 말하되 석숙내가 벌써부터 말을 건네는 중이니 도련님에게 마물랑 두지 말고 몸 잘 갖고 있으라 하고 딱 떼는 것이 아닌가. 하기야 이쁜이가 무남동녀의 귀여운 외딸이 아니었더런들 사흘 후에도 바깥엔 나올 수 없었으려니와 비로소 대문을 나와보니 그간 세상이 좀 넓어진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벗어난 짐승과 같이 몸에 가뜬함을 느꼈고 흉측스러운 산으로 뺑뺑 둘러싼 이 산골에서 벗어나 넓은 버덩으로 나간다면 기쁘기가 이보다 좀 더하리라 생각도 하여보고 어머니의 영대로 고추밭을 매러 개울길로 내려가려니까 왼편 수풍 속에서 도련님이 불쑥 튀어나오며 또 붙들고 산에 안 갈 테냐고 대고 보채인다. 의배가 학교를 다니다가 요즘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온 뒤로는 공부는 할 생각 않고 날이면 날 저물도록 저만 이렇게 붙잡으러 다니는 도련님이 딱도 하거니와 한편 마님도 무섭고 또는 모처럼 용서를 받는 길로 그러고 보면 이번에는 호되이 불이 내릴 것을 알고 이쁜이는 오늘은 안 되니 내일 모레쯤 가자고 좋게 달래다가 그래도 듣지 않고 굳이 가자고 성화를 하는 데는 할 수 없이 몸을 뿌리치고 뺑손을 놓을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구질구질이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한동안 손을 못 댄 고추밭은 풀들이 제법 성큼이 엉기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갈피를 모르겠는데 이쁜이는 되는 대로 한편 구석에 치마를 도사리고 앉아서 이것도 명색은 김 매는 거겠지. 호미로 흙 등만 따작거리며 정작 정신은 어젯밤
종은 상정과 못 사는 법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만 일념으로 아로새기며 이리 씹고 저리도 씹어본다. 그러나 이쁜이는 아무렇게도 나는 도련님과 꼭 살아보겠다 혼자 맹세하고, 제가 아씨가 되면 어머니는 일테면 마님이 되련마는 왜 그리 극성인가 싶어서 좀 야속하였고, 해가 한나절이 되어 목덜미를 확확 달릴 때까지 이리저리 곰곰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매 밭은 여태 한 고랑도 다 끝이 못 났으니 이놈의 밭이 하고 탓 안 할 탓을 하며 저절로 하품이 나올 만치 어지간히 기가 막혔다. 이번에는 좀 빨랑빨랑 하리라 생각하고 이쁜이는 호미를 잽싸게 놀리며 폭폭 찢고 덤볐으나 그래도 웬일인지 일은 손에 붙지를 않고, 그뿐 아니라 등 뒤 개울의 덤불에서는 온갖 잡새가 귀둥대둥 멋대로 속삭이고, 먼 발치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가 매하고 늘어지게도 소리를 내뽑으니 이쁜이는 이걸 듣고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지 않을 수 없고 바깥에 선 수양버들 그늘에 쓰러져 한잠 들고 싶은 생각이 곧바로 나지만은 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그걸 못하고 만다. 인제는 계집애는 밭일을 안 하도록 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쁜이는 우라증이 나서 호미를 메꽂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앉았노라니까. 들로 보리를 거들어가는 길인지 석숭이가 빈 지게를 지고 꺼불꺼불 밭머리에 와 서더니 아주 썩 시퉁그러지게 입을 삐죽거리며 이쁜이를 건너대고 하는 소리가, 너 대련님하고 그랬대지? 새파랗게 간 비수로 가슴을 쭉 내리긋는데도 아마 이토록은 제겹지 않으리라마는 이쁜이는 어서 들었느냐고 따져볼 겨를도 없이 얼굴이 그만 홍당무가 되었고, 그놈의 소위로 생각하면 대뜸 들어덤벼 그 귓배기라도 물고 늘어질 생각이 곧 간절은 하나 한 죄는 있고 어째볼 용기가 없음에 다만 고개를 푹 수그릴 뿐이다. 그러니까 석숭이는 제가 괜 듯 싶어서 이쁜이를 짜장 넘보고 제법 밭 가운데까지 들어와 떡 버티고 서서는 또 한 번 시큰둥하게 그리고 엇먹는 소리로 너 대련님하고 그랬대지? 전일 같으면 제가 이쁜이에게 지게 막대기로 볼기 맞을 생각도 않고 감히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하기커녕 지 아버지 장사하는 원두막에서 몰래 참외를 따가지고 와서 얘 이쁜아, 너 이거 먹어라. 에? 하다가 난 네가 주는 건 안 먹을 테야. 하고 몇 번 내뱉음에도 굴치 않고 굳이 먹으라고 떠맡기므로 이쁜이가 마지 못하는 체하고 받아들고는 물론 치마폭에 흙을 싹싹 문대고 나서 깨물고 앉았노라면 아무쪼록 이쁜이 맘에 잘 들도록 호미를 대신 손에 잡기가 무섭게 는실난실 김을 매주었고, 그리고 가끔 이쁜이를 웃겨주기 위하여 그것도 재주라고 밭고랑에서 잘 봐야 곰 같은 몸뚱이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였다. 석숭 아버지는 이놈이 또 어디로 내뺐구나 하고 찾아다니다가 여길 와보니 매라는 제 밭은 안 매고 남 계집의 밭에 들어와서 대체 온 이게 무슨 노름인지 입꼬리고 봄에 기도 막힐 뿐더러 터지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노여운 낯을 지어가며 너 이놈아, 네 밭은 안 매고 남의 밭에 들어와 그게 뭐냐? 하고 꾸중은 하였지만은 석숭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다보고 고만 멀수룩하여 궁둥이에 흙을 털고 일어서며 이쁜이 밭 좀 매주러 왔지 뭘 그래? 하고 되레 퉁명스러이 뻗대매는 더 책하지 않고 에이 망할 자식도 다 많아 하고 돌아서 저리로 가며 보이지 않게 픽 웃고 마는 것인데,
그러면 이쁜이는 저의 처지가 꽤 야릇하게 됨을 알고 저기까지 분명히 들리도록 너보고 누가 반 매달랬어? 가! 어여 가! 가! 하고 다 먹은 참외는 생각 않고 등을 떠다밀며 구박을 막 하던 이런 터이련만 제가 이제와 누굴 비위를 긁다니 하늘이 무너지면 좋지 이것은 도시 말이 안 된다. 돌. 이쁜이는 남다른 부끄러움으로 온 전신이 확확 다는 듯 싶었으나 그러나 조금 뒤에는 무안을 당한 거기에 대가품이 없어서는 아니 되리라 생각하고 앙칼스러운 역심이 가슴을 콕 찌를 때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등허리 전체가 셀룩거리다가 새침이 발딱 일어나 사방을 훑어보더니 대낮이라 다들 일들 나가고 안마을에 사람이 없음을 알고 석숭이 소매자락을 넌지시 끌며 그 옆 숙성이 자란 수수밭 속으로 들어간다. 밭 한복판은 아늑하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으므로 함부로 떠들어도 괜찮으려니 믿고 이쁜이는 거기다 석숭이를 세워놓자 밭고랑에 널려진 돌틈에서 맞아 죽지 않고 단단히 아플 만한 모리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그 옆 정강이를 모질게 후려치며 이 자식, 뭐 어쩌고 어째? 하고 딱딱 으르니까 석숭이는 처음에 뭐나 좀 생길까 하고 좋아서 따라왔던 걸 벼랑간 난데없는 모진 돌만 날아들매는 하고 소리치자 뚝 선불 맞은 노루 모양으로 한번 뻐들껑 뛰며 눈이 그야말로 왕방울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숭이는 미움보다 앞서느니 기쁨이요. 전일에는 그 옆을 지나도 본둥만둥하고 그리 대단히 여겨주지 않던 그 이쁜이가 일부러 이리 끌고 와 돌로 때리되 정말 아프도록 힘을 들일 만치 이쁜이에게 있어는 지금의 저의 존재가 그만큼 끔찍함을 그 돌에서 비로소 깨닫고 짓궂이 싱글싱글 웃으며 한 번 더 뒤둥그러진 그리고 흘게 늦은 목소리로 뭘 대련님하고 그랬대는데. 하고 놀려주었다. 이쁜이는 뭐? 이 자식. 하고 상기된 눈을 똑바로 떴으나 이번에는 돌멩이 집을 생각을 않고 아까부터 겨우 참아왔던 울음이 하고 탁 터지자 잡은참 덤벼들어 석숭이 옷가슴에 메어달리며 쥐어뜯으니 석숭이는 이쁜이를 울려놓은 것은 저의 큰 죄임을 얼른 알고 눈이 휘둥그레서 아니다. 내 불어 그랬다. 어? 아니다. 어? 하고 입에 불이 나게 그리고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며 아니다를 여러 10번을 부른 때에야 간신히 울음을 진정해 놓았고 이쁜이가 아직 느끼는 음성으로 몇 번 당부를 하니 인제 남 듣는데 그러면 내 너 죽일 터야. 그래. 인전 안 그러마. 참으로 이런 나쁜 소리는 다시 입에 담지 않으리라 맹세하였다. 이쁜이도 그제야 마음을 놓고 흔적이 없도록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그래봐라. 내 죽인다. 또 한 번 다져놓고 고추밭으로 도로 나오려 할째 석숭이가 와락 달려들어 그 허리를 잔뜩 껴안고 너 그럼 우리 집에서 나한테로 시집 오라니까 왜 싫다고 그랬니? 하고 서로 좀 성가시게 굴었다 치더라도 만일 이쁜이가 이 행실을 도련님이 아신다면
단박에 정을 떼시려니 하는 염려만 없었더라면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을 그토록 오직에 혼을 냈을 리 없었겠다고 생각하면 두고두고 입대껏 후회가 날이 많지 그렇게 사내의 뺨을 우려친 것도 결국 도련님을 위하는 이뿐이의 깨끗한 정이 아니었던가. 물. 가득히 품에 찬 서러움을 눈물로 가시고 나물 바구니를 손에 잡았으니 이쁜이는 다시 일어나 산 중턱으로 거친 수풍 속을 기어내리며 도라지를 하나둘 캐기 시작한다. 참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나 멀리 날아온 풍설을 들어보면 도련님은 서울과 어여쁜 아씨와 다시 정분이 났다 하고 그뿐만도 오히려 좋으련마는 대개 마님은 마님대로 늙은 총각 오래 두면 병난다 하여 상냥한 아가씨만 찾는 길이니 대체 이게 웬 셈인지 이쁜이는 골머리가 아팠고 도라지를 캔다고 꼬챙이를 땅에 꾹 꽂으니 그대로 짚고 선 채 해만 점점 부질없이 저물어간다. 맥을 잃고 다시 내려오다 이쁜이는 앞에 우뚝 솟은 바위를 품에 얼싸안고 그 앞을 굽어보니 험악한 석벽 틈에 맑은 물은 웅숭 깊이 층층 괴었고 설핏한 하늘의 붉은 노을 한쪽을 똑 떼들고 푸른 잎새로 전을 둘렀거늘 그 모양이 보기에 퍽도 아름답다. 그걸 거울 삼고 이쁜이는 저 밑에 까맣게 비치는 저의 외양을 또 한 번 고쳐 뜯어보니 한때는 도련님이 조르다 몸살도 나셨으려니와 의복은 비로 추레할 망정 저의 눈에도 밉지 않게 생겼고 남 가진 이목구비에 반반도 하련마는 뭐가 부족한지 달리 눈이 맞는 도련님의 심정이 알 수 없고 어느덧 원망스러운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니 잔잔한 물면에 물 둘레를 치기도 전에 무슨 밥이나 된다고 커단 꺽지는 휘영휘영 올라와 꼴딱 받아먹고 들어간다. 이쁜이는 얼빠진 등신같이 맑은 이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니 불씨로 제 몸을 풍덩 던지어 깨끗이 빠져도 죽고 싶고 아니 이왕 죽을진데 정든님 품에 안겨 같이 풍 빠지어 세상사를 다 잊고 알뜰히 죽고 싶고 그렇다면 도련님이 이 등에 넙죽 엎드려 뺨에 뺨을 비벼대고 그리고 이 물을 같이 굽어보며 얘, 울지 마라. 내가 가면 설마 아주 가겠니? 하고 새우 달랠째 꼭 붙들고 풍덩실하고 왜 빠지지 못했던가. 시방은 한가도 컸건만은 그 이쁜이는 그래도 삶에 줄였던지. 정말 올 여름엔 꼭 오후? 하고 아까부터 몇 번 묻던 걸 또 한 번 다져보았거늘 도련님은 시원스러이 선뜻 그럼 오고 말고 널 두고 안 오겠니? 하고 대답하고 손에 꺾어들었던 노란 동백꽃을 물 위로 획 내던지며 너 참,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알면 용치.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이야기하여 가로되 옛날에 이 산속에 한 장사가 있었고 나라에서는 그를 잡고자 사방 팔면에 군사를 놓았다. 그렇지만은 장사에게는 비호같이 날랜 날개가 돋친 법이니 공중을 훌훌 나는 그를 잡을 길 없고 머리만 앓던 중 하루는 그의 이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로되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이 잡수시는 깨끗한 이 물을 몸으로 흐렸으니 누구라도 천벌을 아니 입을 티 없고 몸에 물이 닿자
돋쳤던 날개가 흐지부지 녹아버린 까닭이라고 말하고 도련님은 손짓으로 장사의 처참스러운 최후를 신용하며 가장 두려운 듯이 눈을 커다랗게 끔쩍끔쩍하더니 뒤를 이어 그 말이 아유, 무서워. 얘, 우지 마라. 저 물에 눈물이 떨어지면 너 큰일 난다. 그러나 이쁜이는 그까짓 소리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리 신통치 못하였고 며칠 후 서울로 떠나면 아주 놓일 듯만 싶어서 도련님의 얼굴을 이윽히 쳐다보고 그런 다짐을 두고 가라 하다가 도련님이 조금도 서슴없이 입고 있던 자기의 저고리 고름 한 짝을 뚝 떼어 이쁜이 허리춤에 꾹 꽂아주며 너 이래도 못 믿겠니? 하니 황송도 하거니와 설마 이걸 두고야 잊으시진 않겠지 하고 속이 든든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대장부의 노르심에 이렇게 하고 변심은 없을 게나 그래도 잘 따져보니 이 고름이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 차라리 따라 나서느니만 갖지 못하다고 문득 마음을 고쳐먹고 고개로 쫓아간 건 좋으련만은 왜 그랬던고. 좀 더 매달려 진대를 안 붙고 고기 주저앉고 말았으니 이제 와서는 한가만 새롭고 몸에 고이 간직하였던 옷고름을 이 손에 꺼내 들고 눈물을 흘려보되 별 수 없나니 보람없이 격지만 늘어간다. 하나 이거나마 아주 없었더런들 그야 살맛조차 송두리 잃었으리라마는 요즘 매일과 같이 이 험한 깊은 산속에 올라와 옛 기억을 홀로 더듬어 보며 이쁜이는 해가 저물도록 이렇게 울고 섰곤 하는 것이다. 길. 모든 새들은 어제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날도 맑으련만 오늘은 웬일인지 이쁜이는 아직도 올라오질 않는다. 석순이는 아버지가 읍의 장에 가서 3마리의 닭을 팔아 그걸로 소금을 사오라 하여 아침 일찍이 나온 것도 있고 이 산에 올라와 다리를 묶은 닭들을 한편에 내던지고 늙은 잣나무 그늘에 누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이쁜이가 좀채 나오지 않음에 웬일일까 고개 또 노하지나 않았나 하고 일저읍이 이렇게 애를 태운다. 올 가을이 얼른 되어 새 곡식을 거두면 이쁜이에게로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 기쁨인들 이 위 더할 때 있으랴마는 이번도 또 이쁜이가 밥도 안 먹고 죽는다고 야단을 친다면 헛일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거늘 그렇게 쌀쌀하고 매일매일 하던 이쁜이의 태도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다소곳하고 눈 한 번 흘길 줄도 모르니 이건 참으로 춤을 추어도 다 못 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비가 내리던 날 마님댁 울 뒤에서 이쁜이는 옥수수를 따고 섰고 제가 그 옆을 지날 때 은근히 손짓을 하므로 가까이 다가서니 귀에다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가 너 편지 하나 써주련? 그래, 써주마. 내 잘 쓴다. 석승이는 너무 반가워서 허둥거리며 묻지 않는 소리까지 하다가 또 그 말에 네,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니 도련님에게 편지를 쓰되 이쁜이는 여태 기다립니다 하고 그리고 이런 소리는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므로 그런 편지면 1년 내내 두고 썼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채 틀 못 박힌 연필 글씨로 5줄을 그리기에 꼬박이 이틀 밤을 새고 나서 약속대로 산으로 이쁜이를 만나러 올라올 때에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만나러 오는 남편의 그 기쁨이 또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쁜이가 얼른 올라와야 뭐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고 이 닭들을 팔아 선물을 사다 주련만 오질 않고 석수미는 암만 생각해야 영문을 모르겠으니 아마 요전번 이 편지 써왔으니까 너 나하고 꼭 살아야 한다 하고 크게 얼른 것이 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쁜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래 하고 눈에 눈물을 보이며 그 편지 읽어봐 하고 부드럽게 말한 걸 보면 그리 노한 것은 아니니 석숭이는 기뻐서 그 앞에 떡 버티고 제가 썼으나 제가 못 읽는 그 편지를 떠듬떠듬 대련님 전상살이 가신 지가 오래됐는디 왜 안 오고 1년 반이 됐는디 왜 안 오고 하니깐 이쁜이는 밤마도 눈물로 새우며 이쁜이는 그럼 죽을 테니까 나를 듯이 얼찐 와서 이렇게 땀을 내며 읽었으나 이쁜이는 다 읽은 뒤 그걸 받아서 피봉에 도로 넣고 그리고 나물 보구니 속에 감추고는 그대로 덤덤히 산을 내려온다. 산 길슬구로 내리니 앞에 큰 내가 놓여있고 골고루도 널려 박힌 험상궂은 웅퉁바위 틈으로 물은 우람술에 부딪히며 콸콸 흘러내림에 정신이 다 아찔하여 이쁜이는 조심스레 바위를 골라 디디며 이쪽으로 건너왔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같이 멀리 도망가자는 도련님이 저 서울로 혼자만 삐쭉 달아난 것은 그 속이 알 수 없고 사나이 마음이 설사 변한다 하더라도 잣나무 밑에서 그다지 눈물까지 머금고 조르시던 그 도련님이 인제와 싹도 없이 변하신다니 이야 신의 조화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쁜이는 산처럼 잎이 퍼들어진 호양나무 밑에 와 발을 멈추며 한 손으로 보근이의 편지를 꺼내어 행주치마 속에 감추어 들고 석숭이가 쓴 편지도 잘 찾아갈는지 미심도 하거니와 또한 도련님 앞으로 잘 간다 하면 이걸 보고 도련님이 끔뻑하여 뛰어올 겐지 아닌지 그것조차 장담 못할 일이건만은 아니 오신다. 이 옷고름을 두고 가시던 도련님이거늘 설마 이 편지에도 안 오실 리 없으리라고 혼자 서서 우기며 해가 기우는 먼 고개치를 바라보며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 체부가 잘 와야 사흘에 한 번밖에는 더 들르지 않는 줄을 저라고 모를 리 없고 그리고 어제 다녀갔으니 모레나 오는 줄을 번연히 알련마는 그래도 이쁜이는 산길에 속는 사람같이 저 산비탈로 꼬불꼬불 돌아나간 기나긴 산길에서 금시 체부가 보일 듯 싶었는지 해가 아주 넘어가고 날이 어둡도록 지루하기도 이렇게 속 달게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어제와 같이 날도 맑고 산의 새들은 노래를 부르건만 이쁜이는 아직도 나올 줄을 모른다. 봄봄 김유정 지음. 장인님, 인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이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빙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채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 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재미키도 하고 논뚝에다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넌짓이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 쪼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뭐를 붙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뭐라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난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뚝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쑥쑥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 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놓고 욕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뽕땡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버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장인에게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 제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건숭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래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낯짝만 불켜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대돌에다 메꿔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테야요. 그동안 사경 쳐내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진 성례를 해줘야 안 하죠. 밤낮 부려면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에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아이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 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병을 아직 모르지만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마리 맘맘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안냐 이 망할 자식이 소 대리를 꺾어들라. 장인님의 소니까.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회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과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이 이걸 재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느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암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대알찌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옷셈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족히 삐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햄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골을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심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나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든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례고 뭐고 계집애 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져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극히는 언제 자라죠?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 많은 것이 그럼 어떻게 애 낳지요? 사실 빅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쌀이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하고 섰는지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꿰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층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산포마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를 버려두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사경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래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은 거나 마저 붙게. 군손이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이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쑥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베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피를 모판에다가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번이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들어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붓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의 대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대릴 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릴 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겉으로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좀 먹은 걸레 그 감투를 선뜻 주었다면 그럴 리도 없었던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 나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되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샘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하고 얼굴이 또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세쭉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앞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아유.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 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모아서 수염만 채고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슬려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이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쥬?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 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엔 장인 찾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핑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낚았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 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섬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마티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기미에 챈 달기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상을 할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에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야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삼은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님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